가을볕이 서재의 난초 잎사귀 위로 부서지던 더없이 평온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년 퇴임 후 찾아온 고요함은 이제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낡은 책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옅은 종이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지요. 그 평화를 무참히 깨뜨린 것은 바로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액정에 뜬 아들, 진우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그 배경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과 아내 서윤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이는 괜찮으냐고. 이야기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가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는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외 학회에 발표자로 선정되었는데 하필이면 출발을 코앞에 두고 손녀 수빈이를 돌봐주기로 했던 이모님이 갑작스레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며느리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학회 서윤이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여기서 경력 쌓아야 회사에서도 자리 잡고 아시잖아요. 딱 일주일만, 정말 일주일만 수빈이 좀 부탁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고 저는 그 성의 문턱을 굳이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현대적인 관계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 일주일을 꼬박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이 걸렸다는 말 앞에서 어느 부모가 매정하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길러낸 제게 손녀를 돌보는 일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윤이의 집이라는 낯선 공간과 그 아이가 정해놓은 깐깐한 규칙들이 마음에 걸렸을 뿐입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저는 그러마 하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도착한 아들의 집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정갈했습니다. 사람의 온기보다는 잘 설계된 기계의 냉철함이 느껴지는 공간. 거실 벽에는 커다란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걸려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센서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서윤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 외에 어떤 불안과 초조함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애미야, 중요한 일이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걱정 말고 잘 다녀오너라. 제 말에 서윤이는 잠시 안도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저를 거실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대신 반질반질한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저희 집 스마트홈 컨트롤러예요. 수빈이의 모든 스케줄과 건강 상태, 집안 환경까지 다 이걸로 관리돼요. 다 수빈이 안전을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윤이가 태블릿 화면을 켜자 제 눈앞에는 분 단위로 쪼개진 빽빽한 타임라인이 펼쳐졌습니다. 기상시간, 식사 메뉴와 정량, 영양제 투여 시간, 놀이 종류와 권장 시간, 심지어는 낮잠 시 배경으로 틀어줄 백색 소음의 종류와 볼륨 크기까지. 그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돌봄을 위한 안내서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로봇의 과업 지시서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제 경험과 연륜이 이 차가운 기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뒀어요. 혹시 스케줄에 변동이 생기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림을 줄 거예요. 그 자동 알림이라는 말이 유독 귀에 거슬렸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거대한 감시 카메라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물이 저를 지켜보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곤히 잠든 손녀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는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작은 이마를 쓸어주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어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에서 무언가 작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흔히 차는 캐릭터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매끈한 검은색 밴드에 작은 액정이 달린 어른들의 스마트워치를 축소해 놓은 듯한 기기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작은 센서에서 희미한 녹색 불빛이 깜빡이며 아이의 맥박을 재는 듯 했습니다. 순간 낮에 서윤이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빈이의 모든 건강 상태까지 관리되어. 그것은 아이를 위한 보호 장비가 아니라 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의 가장 핵심적인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운 기계가 제 손녀딸의 온기마저 데이터로 변환하여 어딘가로 전송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일주일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애써 밤사이의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사로웠고 손녀 수빈이의 잠에서 깬 얼굴은 해맑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요즘 젊은 부모들의 유난스러운 육아 방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윤이가 남긴 태블릿을 켜자 오전 7시 30분 기상 및 체온, 심박수 체크라는 항목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이마에 체온계를 대고 아이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밴드가 무언가를 측정하는 동안 저는 마치 병원의 간호사라도 된 듯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따스한 아침 인사는 차가운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메뉴는 유기농 귀리죽 45지, 찐 브로콜리 3조각, 저염 아기치즈 반장. 저는 평생의 경험으로 아이의 식욕과 컨디션에 따라 양을 조절해 왔지만 이 집에서는 전자저울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정확히 45지를 맞추기 위해 숟가락으로 귀리죽을 덜어내고 더하는 제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브로콜리를 먹기 싫어하며 고개를 젓자 저는 아이를 달래는 대신 태블릿에 식사 거부 시 대처 방안 항목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긍정적 강화를 통한 식습관 유도, 칭찬 스티커 1회부요. 저는 쓴웃음을 삼키며 아이에게 억지 칭찬을 건넸습니다. 오전의 자유놀이 시간, 저는 모처럼 할머니 노릇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블릿이 추천하는 소근육 발달을 위한 블록 쌓기 대신 제가 어릴 적 즐겨 읽었던 동화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무릎에 수빈이를 앉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금세 이야기에 빠져들어 눈을 반짝였고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해당 연령 권장 독서 시간은 20분입니다. 시력 보호를 위해 다른 활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감정 없는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이야기의 흐름과 함께 제 감정도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거기까지라고 말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수빈이마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를 다독였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심지어 공기마저도 서윤이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불쾌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이 조금 쌀쌀해지는 듯하여 저는 거실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에서 온 서윤이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앱으로 확인하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에요. 창문 닫아주시고 공기청정기 터보 모드로 부탁드려요. 수빈이 기관지가 약해서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입자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며느리는 숫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판단과 경험은 이 집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시스템의 명령만이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문을 닫고 윙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공기청정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채 사육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태블릿의 지시를 어겨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메뉴였던 닭가슴살 안심구이 대신 제가 자신 있는 소고기 뭇국을 끓였습니다. 푹 익은 무와 부드러운 소고기를 작게 잘라주자 수빈이는 평소보다 훨씬 밥을 잘 먹었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지. 이게 진짜 돌봄이지. 저는 작은 반항에 성공한 사람처럼 뿌듯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윤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서윤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힘드셨죠? 수빈이는 잘 잤나요?
안부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 저녁 식단 기록이 입력되지 않았던데 혹시 제가 준비해 둔 닭가슴살 말고 다른 걸 먹이셨어요? 오늘 수빈이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 기준치를 조금 초과한 걸로 나오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이가 차고 있는 스마트밴드가 섭취한 음식의 염분까지 분석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주방 어딘가에 또 다른 센서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제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가 닭가슴살을 통 먹으려 하지 않아서 입맛이 없는 것 같아 묵국을 좀 끓여 먹였다. 제 변명에 서윤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이해의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셨구나. 다음부터는 혹시 메뉴 변경하시면 태블릿에 꼭 기록 남겨주세요. 일주일치 영양 밸런스를 다 맞춰 놓은 거라서요. 데이터에 오차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데이터에 오차가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한 명의 인격적인 존재, 아이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윤이가 설계한 퍼펙트 케어 시스템의 일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스템의 지시를 따르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캄캄한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들이 모두 저를 향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스마트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행동과 판단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매뉴얼의 첫 페이지를 간신히 넘겼을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했고 불쾌감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차라리 서윤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그림자 속에 숨어 기계처럼 움직이는 편이 마음 편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태블릿의 알람 소리에 잠을 깨고 전자저울의 숫자에 맞춰 밥을 푸고 인공지능 스피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와 놀아주는 영혼 없는 대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시간이 흐르던 오후였습니다. 현관의 스마트 디스플레이에서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제 오랜 친구 경희의 얼굴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야. 너 여기 있다며? 진우한테 들었지. 경희는 손에 큼지막한 유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넌지시 손녀가 기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직접 담근 레몬청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예기치 않은 방문은 잿빛 같던 제 일상에 잠시나마 색채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서윤이가 신신당부했던 외부인 출입 규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저는 현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또다시 시스템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정수가 안에 있니? 문 좀 열어봐. 경희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저는 결국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활짝 여는 대신 제가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맞았습니다. 어머, 경희야. 여기까지 웬일이야?
이걸 주려고 온 거야? 그럼 우리 수빈이 먹여야지. 들어가서 차나 한 잔 얻어 마실까 했는데 왜 나와서 그래? 경희는 당연하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집이 지금 엉망이라 여기서 얘기해도 돼. 제 태도에 경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희가 갑자기 아랫배를 감싸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정수가.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오는 길에 찬 걸 마셨더니 신호가 오네. 친구의 다급한 표정 앞에서 저는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성문을 열어주는 폐잔병처럼 경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경희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치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센서들이 이 불청객의 침입을 감지하고 수천 킬로미터 밖의 주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경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볼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근데 정수가,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아들네 집이 불편하구나? 아니야, 괜찮아. 와줘서 고맙다. 이거 잘 먹일게. 저는 서둘러 경희를 현관 밖으로 배웅했습니다. 친구의 등 뒤로 문을 닫는 순간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아무 일도 없기를, 서윤이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여지없이 꺾였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를 재우고 막 한숨을 돌리려던 참에 어김없이 서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통화가 아닌 목소리만 들려오는 일반 통화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판사가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리기 전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의도처럼 느껴져 더욱 불길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왜 그러니?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 3시 14분에 현관 도어락 외부인 출입 기록이 있는데 혹시 누구 오셨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는 질문이 아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게 친구가 잠시. 친구요? 최경희 이모님 말씀이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친구의 이름까지 아는 것일까? 현관의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방문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기록이라도 해두는 것일까?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네, 맞아요. 레몬청을 좀 가져다 줘서.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니, 외부인 출입은 사전에 꼭 저와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질책이 노골적으로 묻어났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정말 잠깐 들른 거야. 10분도 안 있었어. 제 변명은 구차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편하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수빈이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외부인은 예측 불가능한 가장 큰 변수예요.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어떤 데이터도 없잖아요. 데이터, 변수, 통제. 서윤이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저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예측 불가능한 바이러스 덩어리로 취급한 며느리에게 무어라 대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선의는 알겠지만 원칙은 지켜주셨어야죠.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에 변수가 생기면 이 모든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변수이자 오류였던 것입니다. 친구의 방문은 따뜻한 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교란하는 데이터의 함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삶의 방식과 신념이 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젊은 며느리 앞에서 여지없이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육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존엄성을 데이터와 시스템 아래에 두려는 오만하고도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데이터의 함정 속에서 묵묵히 순응하는 부속품으로 남지 않으리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경희의 방문이 데이터 오염이라는 죄목으로 낙인 찍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작은 센서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눈처럼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감시를 받는 잠재적 위험 요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몸을 잠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념 대신 차가운 분노가, 수능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는 척하며 그 감시의 실체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이 지시한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 대신 수빈이와 함께 거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깍꿍놀이를 했습니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우리의 놀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데이터로는 이 행복을 측정할 수 없겠지. 저는 작은 승리감에 젖어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 저는 태블릿에 입력된 유기농 배필에 대신 냉장고 구석에 있던 고구마를 꺼내 쪄주었습니다. 달콤한 고구마를 손에 쥐고 맛있게 먹는 수빈이의 모습은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블릿에 간식 기록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또다시 영양 불균형을 운운하며 전화를 걸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사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터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수빈이가 거실 소파 위에서
방방 뛰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신이 난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발을 헛디뎌 소파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앙! 집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모습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일으켜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카펫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아이의 이마가 금세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냉찜질을 해주고 서랍에서 연고를 꺼내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제 품에 안겨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아이의 흐느낌이 잦아들 무렵 저는 문득 싸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저편, TV 위에 놓인 검은색 사운드바의 작은 틈에서 아주 희미한 푸른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던 불빛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녹화하거나 전송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품에 안겨 훌쩍이던 수빈이가 겁에 질린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보지 않고 거실의 사운드바 쪽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지금 보고 있어. 울면 안 돼 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몇 마디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하고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통해 상황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사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숨겨진 눈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TV 위의 사운드바, 천장의 화재경 보기처럼 위장한 센서, 에어컨의 작은 틈새, 심지어는 벽에 걸린 디지털 액자까지.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사물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 번뜩이는 감시의 렌즈로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 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 믿었던 그것이 실은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심지어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도청까지 가능한 끔찍한 족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빈이가 제게 했던 말, 엄마가 보고 있어. 그것은 아이가 학습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넘어지고 우는 모든 순간을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혼날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목에서 그 차가운 밴드를 풀어냈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토닥여 재웠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오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이자 동시에 이 끔찍한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고 있을 수많은 렌즈들을 향해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며느리에게 저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내가 모두 알게 되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아들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감시탑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가장 깊은 배신을 경험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 밤 이후 제 안의 무언가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냉정함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무력한 피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교하고도 비인간적인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저항군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이 완벽한 통제의 성에 균열을 내고 화면 너머의 며느리에게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집안의 모든 커튼을 쳤습니다. 자연광을 차단하여 집안을 어둡게 만들자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 렌즈들이 빛을 반사하며 자신의 위치를 희미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위치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이 지시하는 놀이 시간, 저는 수빈이를 데리고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놓고 아이와 함께 거품 목욕놀이를 했습니다.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지만 거실의 스피커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서윤이는 아마 화면 속에서 갑자기 사라진 저희를 보며 애가 탔을 겁니다. 점심에는 일부러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배달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은 분명 카메라에 잡혔을 겁니다. 저는 보란 듯이 아이와 함께 피자를 먹었고 그 흔적을 일부러 식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태블릿의 식단 기록은 텅 비워두었습니다. 데이터에 집착하는 서윤이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극적인 복수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의 이런 돌발 행동이 계속되자 화면 너머의 서윤이도 초조해지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의 시스템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창문을 열면 1초도 안 되어 경고음이 울렸고 제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면 스피커에서 안전구역을 이탈했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의 감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이 이 집의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빈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잠시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우유와 달걀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블릿의 외출 기록란에 1시간 이내 마트 방문이라고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윤이에게 던지는 미끼였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할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물건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쇼핑을 중단하고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어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현관에 놓인 낯선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소리를 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모멸적인 그 장면을. 제 침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방역업체 유니폼을 입은 듯한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옷장 서랍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여기 세 번째 서랍 맞죠? 네, 잠시만요. 여자의 입에서 나온 사모님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통화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는 제 속옷이 담긴 서랍을 열어 그 안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약 같은 건 안 보이는데요. 그냥 속옷이랑 양말만. 네, 알겠습니다. 가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자는 제 침대 옆에 놓인 가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사람을 시켜 제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이에게 몰래 먹일 약이나 불량식품을 숨겨왔는지 확인한다는 그야말로 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침실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서윤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당한 자의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잊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게 저 방역 점검 때문에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속 서윤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화면에 바싹 갖다 대고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눈빛이, 제 표정이, 제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사적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를 향해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나가.
여자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짐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집, 저는 제 침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속옷이 흐트러진 채 열려있는 서랍장. 그것은 제 마음이, 제 인생이, 제 존엄성이 무참히 헤집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도망치듯 사라진 후 제 침실에는 무겁고도 섬뜩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열린 채로 흐트러진 속옷 서랍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 무참히 짓밟힌 현장이었고, 제 인격이 발가벗겨진 채 모욕당한 증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무언가에 의해 잠식당해 버린 후였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벼려진 칼날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이 지독하고도 오만한 연극의 막을 내 손으로 직접 내려야 한다는 선명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먼저 저는 거실로 나가 벽에 걸린 커다란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며 집안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던 창이 닫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에 붙어 있던 화재 경보기 모양의 센서를 떼어냈습니다. TV 위의 사운드바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원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던 눈과 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마다 저는 마치 옥죄어 오던 족쇄를 하나씩 끊어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수빈이의 얼굴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제가 풀어두었던 스마트 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욕실 변기에 던져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작은 기계가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차가운 감시의 도구에 얽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 집안은 완벽한 아날로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기계음 대신 고요한 침묵이, 데이터의 흐름 대신 정체된 공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이 모든 시스템이 오프라인된 것을 확인했을 서윤이는 아마 극심한 불안과 패닉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시스템 연결 오류라는 경고 메시지가 가득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고 메시지들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핸드백에서 가장 붉고 선명한 색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매끄러운 태블릿 화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모든 분노와 경멸, 그리고 마지막 통보를 담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돌봄은 끝났다. 저는 립스틱으로 쓴 그 선명한 선전포고를 마치 하나의 전시품처럼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비스듬히 세워두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친 저는 잠든 수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집에 올 때 끌고 왔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챙겨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를 제 차의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동안 아이는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백미러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 진우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빈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 내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그리고는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의 진우와 그 뒤에서 분노와 불안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윤이가 삿대질을 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말도 없이 애를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성이나 사과 대신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내가 한 걱정은 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 통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불안이겠지. 제 차가운 대꾸에 서윤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상황을 수습하려는 진우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서윤이가 어머니 짐을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들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제게 확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 침실 문을 열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열린 서랍장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렴. 내 집도 아닌 곳에서 내 속옷 서랍까지 뒤져봐야 했던 그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 말에 진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서윤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 수빈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예전에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수빈이가 뜨거운 물에 데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다 제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완벽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서윤이는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방패 삼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제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준 뒤에 흘러나온 때늦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상처는 안 됐구나. 하지만 내 상처가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는 되지 않아. 너는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내 모든 것을 감시했어.
그건 돌봄이 아니라 폭력이야. 제 단호한 말에 서윤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자의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수빈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의 일막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모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수빈이가 자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먼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지난 몇 시간 동안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습니다. 그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서윤이를 한번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저희 잘못입니다.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신뢰였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제 마음에 새겨진 모멸감이 지워질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냐?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존엄성을 짓밟은 이들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묻는 채권자였습니다. 서윤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용서?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용서라는 건 말이다.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란다. 지금의 나는 너희를 용서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제 단호한 말에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핏줄이니까, 손녀를 봐서라도 그만 덮고 넘어가자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도리나 정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너희에게 베푼 노동과 너희가 내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과 헌신에 제가 가격표를 붙인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일주일간 수빈이를 돌본 것에 대한 시급 계산 내역과 함께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모독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결코 적지 않은 액수를 적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람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존엄성에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아들 내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진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가족끼리 이러실 수 있냐며 울먹였고, 서윤이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 역시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이며 시어머니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이 남긴 상처의 깊이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서윤이의 과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완벽한 통제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단순히 아이가 뜨거운 물에 데인 사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고 당시 서윤이는 잠시 스마트폰을 보느라 아이에게서 눈을 뗐었고, 그 짧은 순간에 아이는 평생 남을 흉터를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죄책감은 상상 이상으로 깊었고, 그 죄책감이 다시는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박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어미로서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자책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제 존엄성을 짓밟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리한 다툼 끝에 그들은 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정까지 가서 가족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며칠 뒤 제 통장에는 그들이 보낸 합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씁쓸함이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대가를 돈으로 계산한 철저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진우와 서윤이는 수빈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제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텅 빈 거실에 앉아 그들이 남기고 간 상처의 무게를 가늠해 보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친구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너 들었니? 진훈의 말이야. 경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우가 그러는데 서윤이가 요즘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대. 그리고 집에 있던 스마트홈 기기들 전부 다 철거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그것은 어쩌면 긍정적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다시 따뜻한 봄이 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선명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가의 무게를 앞으로 남은 생 동안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저와 아들 내외 사이에는 두꺼운 얼음벽이 세워졌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우리는 서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 진우에게서 잘 지내시냐는 짧은 안부 문자가 오곤 했지만 저는 그저 그렇다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하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역시 손녀 수빈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은 적막했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끔찍했던 일주일의 기억과 제 존엄성이 짓밟혔던 순간이 되살아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주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 경희를 통해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윤이가 결국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둘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서윤이의 강박적인 통제와 불안은 남편인 진우에게로 향했고 진우는 더 이상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파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존엄성을 되찾고 그들에게 잘못의 대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가정이, 제 아들의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기를 바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승리감 대신 묵직한 죄책감과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 집에 남은 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대부분 빠져나가 휑한 공간만이 남아 있었고 벽지와 바닥에는 가구가 있던 자리에 흔적만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통제되던 그 공간은 이제 모든 생명력을 잃고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미처 가져가지 않은 작은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윤이가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그 집에 두고 왔던 몇 가지 물건들과 함께 낡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립스틱으로 저주와도 같은 선전포고를 남겼던 그 태블릿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태블릿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갤러리 앱에 새로운 알림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앱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와 함께한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앨범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 속에는 제가 수빈이를 돌보던 일주일 동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수빈이의 손을 잡고 서툴게 귀리죽을 떠먹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표정은 어색했지만 수빈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집중하는 제 모습과 제품에 기대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수빈이의 얼굴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계속되었습니다. 거품 목욕을 하며 함께 웃는 모습, 서툴게 고구마를 쪄서 먹여주는 모습, 아이가 넘어져 울자 애타는 표정으로 안아주는 모습까지. 그 사진들은 감시 카메라가 찍은 차가운 증거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베풀었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서윤이가 몰래 녹화해 두었던 영상인 듯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빈이는 서윤이의 물음에 또랑또랑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랑 뭐하고 노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까꿍 해주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준 국. 맛있었어.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시스템의 부속품, 감시당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 속에서 저는 분명히 사랑을 주는 할머니였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저와 자신의 아이가 만들어가는 이 따뜻한 순간들을 차마 지우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인간적인 순간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태블릿을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울음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늦게 찾아온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제 어깨 위로 진우의 손이 조심스럽게 얹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에 고인 눈물을 통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윤이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제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 되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태블릿 속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며 저 역시 당신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보듬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깨진 거울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추어 서로를 비추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수빈이를 만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서툰 솜씨로 핫케이크를 만들어 먹고 햇살 좋은 오후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불완전한 순간들이 세상 그 어떤 퍼펙트 케어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긴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빈자리를 미움이나 분노 대신 손녀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햇살로 채워 넣으려 합니다. 완벽한 돌봄이란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서로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보듬어 안으려는 노력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